1996년 9월 25일 오전 11시. 해발 24,000피트 에베레스트 산. 산이 움직이면서 어딘가 위쪽에서 눈과 얼음의 벽이 떨어져 나와 시속 200마일로 가속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얼어붙은 시한폭탄처럼 강타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도망칠 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산,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소리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산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던 셰르파가 어떻게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 극한의 경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롭상 잠부 셰르파는 1971년 네팔의 로알링 계곡에 있는 셰르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셰르파 아이들처럼 그는 산을 목적지가 아니라 뒷마당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고 메스껍게 만드는 고도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마신 공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셰르파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엘리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셰르파들이 그 계곡에 살고 있지만 롭상처럼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993년 롭상은 겨우 22살의 나이에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그의 첫 번째 에베레스트 도전이었는데 산소통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등반가들은 그 순간을 인생 최고로 여기며 집에 갔겠지만 롭상은 다시 에베레스트로 향했습니다. 같은 해 1993년 가을에 그는 초오유, 지구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을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겨울 에베레스트가 등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시기에 그는 일본 원정대에 합류해 해발 26,000피트의 사캠프까지 도달했습니다. 1994년 봄 그는 다시 에베레스트에 올라 두 번째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산소 없이 등반했죠.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그의 연이은 정상 등정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업 원정대 운영사인 로폴의 어드벤처 컨설턴츠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재만을 고용했는데 롭상은 바로 그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롭상은 다음 해인 1995년에 홀과 함께 세 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네팔에서 산소 없이 등정했죠. 이러한 업적들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노롤링 계곡 출신의 젊은이는 또래 셰르파들 중 거의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이라는 끈끈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존경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해 여름 롭상은 스콧 피셔라는 미국인 등반가와 함께 카라코람 산맥의 브로드피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 어딘가에서 함께한 극도의 피로와 희박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신뢰 속에서 피셔와 롭상은 고용주와 직원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시즌 살아있는 가장 뛰어난 고산 등반가 중 한 명이자 마운틴 매드니스 등반팀의 리더인 스콧 피셔는 그에게 시르다르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의 팀 원정에서 시르다르는 셰르파가 원정에서 맡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셰르파, 설치된 모든 로프, 세워진 모든 캠프, 운반된 모든 짐, 그리고 보호받는 모든 생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스콧이 롭상이를 가장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등반 셰르파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25세였습니다. 롭상이는 뛰어난 등반가였지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등반은 자신의 몸, 자신의 결정, 자신의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대가를 치르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대형 원정 등반을 제외하면 롭상은 고객을 안내하거나 이 역할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라는 것이 최고의 가이드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스콧 피셔는 그렇게 생각했고 롭상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봄 그들은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1996년 5월이었습니다. 그 해봄 에베레스트 산 기슭에 서 있었다면 당신이 보게 된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웠을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텐트와 밧줄,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원정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미국, 대만,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온 팀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이 되자 에베레스트는 상품이 되었고 충분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팔던 두 남자는 업계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롭 홀. 뉴질랜드 출신으로 침착하고 체계적이며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5번 올랐고 39명의 고객을 정상까지 안내하면서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이 수술이라면 롭 홀은 당신이 집도를 맡기고 싶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스콧 피셔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개성으로 방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와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등반계에서 미스터 레스큐로 알려져 있었고 공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상 등반을 포기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안전하게 오르고 싶다면 스콧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 5월 롭상의 팀인 스콧 피셔의 마운틴 매드니스는 몇 주 동안 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정말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고산 가이드 닐 베틀만과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카자흐스탄의 등반 기계 아나톨리 부크리에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이죠. 클라이언트로는 마틴 애덤스, 샬럿 폭스, 팀 매드슨, 클레브 쇼닝, 리안 가모가드, 그리고 데일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디 힐 피트먼도 있었습니다. 샌디는 맨해튼의 상류층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MPB를 공동 설립한 밥 피트먼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교계에는 톰 브로코, 블레인 트럼프, 그리고 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니티 페어는 그녀를 집중 조명했고 뉴욕 매거진은 그녀를 등산계의 마사 스튜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7대륙 각각의 최고봉을 오르는 세븐 서밋 챌린지 중 6개를 완주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녀의 마지막 도전이었고 정상 등반을 위해 MBC와 생중계 계약을 맺어 산에서 직접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샌디 힐 피트먼이 마운틴 매드니스 로고가 새겨진 자켓을 입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다면 꿈과 수표책을 가진 모든 부유한 미국인들이 스콧 피셔의 문을 두드릴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정상까지 데려가는 것은 피셔에게 그 어떤 광고 캠페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샌디도 알고 있었고 스콧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유일한 존재는 산뿐이었을까요? 1996년은 몇 주 동안 어둠의 계절이었고 에베레스트의 날씨는 정말로 거칠었습니다. 폭풍이 갑자기 몰아쳐 등반가들을 며칠씩 안에 가둬두곤 했습니다. 이미 등반 시즌이 한창이었음에도 말이죠. 5월 초가 되었을 때 어떤 원정대에서도 정상에 오른 등반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등반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록상에게는 이미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그의 삼촌인 앵군 톱치가 그 시즌에 피셔의 팀과 함께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4월, 산이 높은 곳에서 그는 심각한 고산병으로 인해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에서 급히 하산하며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스콧의 고객인 데일 크루즈가 캠프 위에서 고산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스콧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준비를 뒤로하고 직접 크루즈를 베이스 캠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이타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몸에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수루다르였던 롭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콧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과 팀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아무도 에너지를 잃을 수 없었고 날씨도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는 롭상과 해결했고 옮겨야 할 모든 짐은 롭상과 옮겼습니다. 시즌은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일기예보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상 등반의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고 폭풍 사이에 많아야 이틀 정도뿐이었습니다. 그 시즌에 정상에 오르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스콧이 팀에 출발 신호를 보냈고 로폴과 산의 그쪽 면에 있던 다른 원정대장들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등반한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여러 원정대의 등반가들이 캠프 4에서 어둠 속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모두보다 90분 먼저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롭상과 로폴의 수르다르인 아웅 도르지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룹보다 먼저 로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해발 27,600피트에 있는 발코니 위, 그리고 28,000피트에 있는 힐러리 스텝에 로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프들은 등반가들이 정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노출된 구간에 멈춰 서 있게 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상 등반에서는 그 로프들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996년 그 정상 등반날, 스커피셔와 로폴 모두 팀을 위해 오후 2시라는 엄격한 하산 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베레스트식으로 계산하면 오후 2시까지 하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두워지기 전에 사캠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에베레스트를 하산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날은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롭상은 다른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정상 등반 전날에 롭상은 3캠프에서 4캠프로 80파운드의 장비를 운반했습니다. 팀의 위성전화, 산소통, 그리고 다른 대원들의 개인 장비 같은 장비들이었습니다. 이런 짐들은 고지 원정에서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르다로로서 그의 일이었지만 해발 26,000피트에서 80파운드의 짐을 나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됩니다. 엘리트 셰르파인 록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몸이 해수면에서 받는 산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즉, 같은 일을 하려면 근육이 3배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0파운드의 짐이 실제로는 생리적으로 240파운드에 가까운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마치 평균적인 성인 남성 3명을 등에 업고 수직고도 2400피트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록상은 마침내 그날 저녁 캠프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원정대원들은 그가 구토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몇 시간 후 33명의 등반가들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롭상은 약속대로 모두보다 90분 앞서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5월 9일 등반가들은 어둠 속에서 4캠프를 출발했고 셰르파 롭상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위로 올라가며 롭상은 평생을 따라다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힘들어하며 뒤처지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롭상은 셰르파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과 힘들어하는 등반가 사이에 짧은 밧줄을 연결하고 산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반가는 샌디힐 피트먼이었습니다. 쇼트로핑은 표준 가이드 기술로 힘들어하는 클라이언트와 자신을 묶고 본질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클라이언트의 무게와 움직임 일부를 흡수합니다. 해수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26,000피트에서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샌디 피트먼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240파운드의 짐을 지고 완전히 지쳐버린 몸으로 해야 했습니다. 전날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를 덮쳤습니다. 27,600피트, 바로 발코니 위에서 닐 비트먼은 롭상이가 경사면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샌디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샌디를 끌고 올라왔고 이제는 완전히 기진백진한 상태였습니다. 닐은 롭상의 배낭에 손을 넣어 로프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와 다른 셰르파들은 남봉을 향해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앞서 나아갔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로폴 홀 원정대의 앙도르지는 발코니에서 롭상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로프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다렸고 그가 기다리는 동안 33명의 등반가들이 그의 뒤에 몰려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노출된 구간에서 말이죠. 정상 등정 시도에서 1시간을 잃은 셈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산을 더 올라가 힐러리 스텝 약 28,000피트 지점에도 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기열, 가이드들이 몇 시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되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나갔지만 첫 등반자들은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등반자들은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스코피셔 자신도 오후 3시 45분이 되어서야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마감 시간보다 거의 2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한편 롭상 자신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몸도 상했고 약 8명의 고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냈지만 이번엔 축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롭상은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고 그가 본 것은 모든 고산 등반가들의 최악의 악몽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쪽 하늘은 더 이상 파랗지 않았고 그것은 벽이었습니다. 어둡고 소용돌이치며 움직이는 구름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에베레스트에 폭풍이 몰아쳤고 롭상은 정상에서 맞닥뜨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르게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산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화물열차처럼 산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67마일에 달하는 바람이 산을 휩쓸었습니다. 기온은 사우스콜 약 26,400피트 지점에서 영하로 떨어졌고 롭상의 고객을 포함한 여러 원정대의 12명의 등반가들, 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화이트하우스 속에 갇혔습니다. 샬럿 폭스, 팀 매드슨, 그리고 샌디 피트먼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혼란스럽게 원을 그리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티베트로 떨어지는 11,800피트 절벽 끝에서 불과 10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로폴은 힐러리 스텝이 28,900피트 지점에 고립되어 있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고객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나톨리, 그의 동료 가이드는 이미 캠프사로 하산했고 고립된 등반가들은 산 위에 가이드 없이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내려가고 있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롭상은 아직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산하던 중 약 27,600피트 지점에서 그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스코피셔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거의 통제하지 못한 채로 엉덩이로 산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롭상을 형제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롭상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맑은 정신이 돌아온 순간 스콧은 위를 올려다보며 롭상을 멈춰 세우는 말을 했습니다. 나 너무 아파.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아파. 나는 뛰어내릴 거야. 스콧의 몸에 일어나던 생리적 변화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폐는 고도에서 생긴 체액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산병으로 인해 뇌가 두개골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장기 하나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환각과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은 그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등반가로서 최악의 순간에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롭상은 스콧을 붙잡아 그 바위 턱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스콧은 산 아래로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발 27,600피트의 데스존에 있었고 피할 곳도 없었으며 도움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그들 주위로 몰려오고 있었고 롭상은 자신이 들고 갈 수는 지대케 없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스콧은 계속 롭상에게 롭상, 너 먼저 내려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롭상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들은 그 바위 턱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추위는 더욱 심해졌으며 롭상의 몸도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콧은 롭상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내려가서 아나톨리로 올려보내줘. 이번에는 롭상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스콧이 최대한 편안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바위 턱에서 롭상은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고 돌아서서 혼자 폭풍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스콧 피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롭상은 그날 밤 혼자 캠프포로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완전히 망가졌고 감정적으로도 그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라 부르던 남자 옆에서 1시간 넘게 죽음의 지대에 앉아 그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포에서는 그의 동료 산악 가이드 아나톨리 부크리에프는 폭풍 속으로 혼자 구조를 나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샬럿, 팀, 샌디를 한 명씩 눈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롭상은 자신의 몸이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구조를 조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와 함께 말이죠. 그들은 해발 26,000피트의 눈보라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두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연락을 취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 동안 살아있게 했습니다. 1996년 에베레스트 등정 시도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침내 기진맥진하고 동상에 걸린 채 간신히 살아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이니 누구를 탓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전해질 운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참사로 8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세상은 답을 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바로 존 크라카워였습니다. 존은 로폴 팀의 고객으로 그 산에 있었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참사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목격한 일을 아웃사이드 매거진의 장문의 1인칭 기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결국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은 베스트셀러 책 인투 신 에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롭상종도 셰르파가 샌디 피트먼을 산 위로 끌어올렸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리고 이것은 존의 말 그대로인데 쟁기를 끄는 말처럼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롭상을 지쳐있고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묘사했고 이것이 모두를 지연시킨 로프 설치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존에게는 롭상의 행동과 잘못된 판단이 8명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존의 관점에서 샌디 피트먼은 등반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사극의 인사였고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이 스콧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석 셰르파조차 그녀를 구하기 위해 원정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만 독자에게 전달됐지만 존이 꼭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각조에서 롭상이 우리보다 더 책임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조는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이 수백만 부 팔릴 때는 각주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백만 명이 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읽은 것은 롭상 장부 셰르파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존경받던 셰르파가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시겠죠?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면 패트리온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저는 책임을 묻거나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96년은 그 원정대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 불운, 그리고 악천후가 완벽하게 겹친 해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은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만 믿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출판 계약과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한 사람이 희생양을 찾는 청중에게 전 세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이 매우 빠르게, 매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공개되기 전부터 롭상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가 출판되기 전에 사본을 받고 수백만 명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읽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 롭상은 아웃사이드 매거진에 자신의 답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에 따르면 로프 설치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 유일한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원정에서 캠프 4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로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폴의 팀이 우리보다 45분 먼저 출발했습니다. 내 그룹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은 2명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강인하고 전문적인 가이드들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셰르파들이나 내가 올라와서 로프를 설치해주길 기다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이 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던 구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6,000피트가 넘는 고도에 여러 번 올라갔고 그때마다 구토를 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하는 일일 뿐이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성공한 모든 원정에서 선두에 있든 뒤따르든 항상 그랬습니다. 논란이 된 쇼트로프 결정에 대해 그는 스코피셔는 나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샌디 피트맨도 짧은 로프로 묶어달라고 현금 보너스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나를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으면 누구든 쇼트로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모든 그루번이 정상에 오를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였고 우리 팀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이번 원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원정대에 속해 있던 존 크라카워가 어떻게 매 근무 태도를 판단하는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고 내 나이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조차 그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5월 2일 끝나고 6월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일어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1996년 9월이 되자 에베레스트는 다시 등반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의 방식입니다. 삶은 죽은 자들을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원정대가 표준 남동릉 루트를 통해 정상 등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가 필요해 최고로 고용했고 그 중 한 명이 롭상 중부였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고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그 산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경력 최악의 순간 후 몇 달 만에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셰르파 가이드들이 봄과 가을 모두 일하며 그에게는 집에 아내와 5달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6년에 산악 등반은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 가족이 굶게 됩니다. 그게 이 일의 현실입니다. 이번 원정에서 롭상은 대장을 맡은 게 아니라 단순히 셰르파 가이드 데이가 하는 일, 즉 로프를 설치하고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25일 롭상은 해발 24,000피트에 있었습니다. 로체벽에서 로체벽은 해발 23,600피트에 위치한 캠프 3과 해발 26,006피트에 위치한 캠프 4를 연결하는 거대한 푸른 얼음벽입니다. 표준 에베레스트 루트에서 남동릉을 통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모든 등반가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GDAP상은 캠프 3과 캠프 4 사이에 로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그가 이 일을 한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이 움직였고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위 어딘가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눈과 얼음의 벽이 무서운 속도로 로체 벽을 따라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래쪽 로프에 있던 등반가들은 그것을 봤지만 그 눈사태는 그들을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이 옐로우 락밴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옐로우 락밴드는 에베레스트와 로체의 벽에 박혀있는 두꺼운 수평의 고대 석회암층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 턱처럼 그것은 산을 따라 수백 피트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그 눈사태가 그것을 쳤을 때 석회암은 경사로처럼 작용해서 눈과 얼음덩어리 전체가 곧장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그리고 산의 표면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쏟아져 나와 고정 로프를 직격했습니다. 목상과 다른 사람들이 있던 곳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움직일 시간도 클립을 해제할 시간도 아무것도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사태가 롭상을 휘감아 산의 경사면에서 그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팔이 영웅으로 기렸고 전 세계가 비난했던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롭상은 산에서 지친 채 결정을 내렸으나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25살 의셰르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다음 등반가는 스위스 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산악 등반 뒤에 숨은 어두운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가장 사랑받던 등반가에서 산에서 가장 미움받는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